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원장님, 네. 북한의 시술 옷차림 또 긴 머리카락을 반만 묶어 뒤로 풀어내는 수탉머리 헤어라고 하던데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스타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즐겨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머리 스타일까지 금지한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북한의 국경을 차단하고 서로 간에 적대적인 남의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 자체가 북한의 경제력이 지금 남한의 6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리 협력하면은 북한이 남한의 자본주의 물들어서 결국은 자기 통치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류가 들어오는 거에 아주 굉장히 경계하는 정책을 해왔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워낙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이제 바람이 불고 김정은 자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백두산까지 안내하고 평양 주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남한하고 완전히 담쌓고 미국하고도 대화를 다 끊고 자력 경쟁과 중국과 러시아만 협력하면서 지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식 풍토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자기가 맨날 보는 현송월하고는 각별한 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애는 자기 딸인데 그들이 하는 저 머리카락은 이렇게 보면서 김정은이 분명히 알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중잣대적인 네.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특히 저런 행태를 평양 상류층만 따라하는데 주변부까지 저렇게 할 여유조차도 없고 근데 만약에 단속이 되면 머리를 깎아가지고서는 노동 단련형 이런 걸 시킨다고 합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압록강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13,000여 명을 평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 지금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접 위로도 하는 등 애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내부를 향해서 또 외부를 향해서 본인이 주민들과 늘 함께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과 친화적인 지도자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자체의 이번 수해 피해가 사실상 엄청난 피해가 난 건 사실입니다. 신해주 그리고 의주군 또 이제 중국 쪽 지반 쪽에 맞은편에 있는 이제 만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자강도입니다. 이 지역이 압록강 하류 지역이고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수해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던 지역이고, 네.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이제 대책들을 좀 세우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평양으로 데리고 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치수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홍 전 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의주군 수재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한국식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인민이라는 말 대신에 주민을, 또 텔레비전 대신 TV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지는 않았을 테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5년이나 10년 막 징역형 막 이렇게 매기는데 네. 그래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휩쓸리지 말자는 게 자기 신조인데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동지라고 하거나 인민이라고만 해야 되는데 주민이라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그러니까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나 늙은이 대신에 어르신, 우리가 어르신이란 말 참 이거 좋은 말이긴 한데 그들에겐 굉장히 낯선 용어일 겁니다. 네. 북한에도 나이 많은 사람을 경칭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북한에서는 일제를 그렇게 일본 풍을 싫어하면서 텔레비라고 TV를 갖다 텔레비라고 이렇게 일본식으로 발음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엔 텔레비전이라고 이제 쓴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TV라고 하면은 수상한 사람이니 신고하라라고
반간첩 포스터에까지 그런 게 다 등장한대요. 네. 근데 김정은이 정작 본인이 그런 자기가 표현을 TV라고 썼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 TV가 재미가 없으니까 남한 TV를 즐겨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류에 동화돼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를 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광복절을 맞아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북한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반응이 없을 거고 반응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이 뭡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당하고 일제 수탈과 그 폭압에 대해서 독립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께서 항일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는 이제 국내 국민들의 단합 그리고 같은 민족이 대다수인 북한 지역에 대해서 화해 협력해서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의 그 단일체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하고 또 항일 투사들 선열들을 정신을 기리는 그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식의 그런 인사 행태 그리고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의 일본에 대해서는 면죄부시를 주는 그런 류의 일관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 정권인데 글쎄 과거에는 친일이라 그러면 좀 창피했는데 이제는 창피함이 없어요. 그냥 우린 친일로 가겠다. 친일이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내세운 게 반북, 반공, 자유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광복절과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지금 3대 비전 무슨 3대 전략 뭐 이렇게 뭐 또 7대 뭐 그 전략 그 행동 요령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복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정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통합을 원하면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죠. 통합이라고 외쳐댈 것만이 아니라 네. 거꾸로 지금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이거는 그게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통일의 중심이 되는 국내의 지금 첫 번째 전략이 지금 어긋나게 생겼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정보권을 확대시키겠다는데 인권을 강화하고 이거는 북한이 볼 때는 강력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건 북한은 지금도 적대적인 그 독립된 그 적대 국가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싸우자는 얘기라고 북한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럼 남북 관계는 전혀 안 될 테고 거기다가 남북 간의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제발 좀 받아달라 그러고 인도주의 지원하는데도 안 받았던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제 공조를 다진다는데 국제 공조도 너무 편향적이어서 우리가 통일로 나가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일본하고 미국만 강조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 국가가 돼가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통일 정책이 아니라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을 지금 내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영 교수님, 네. 방금 홍 원장님은 북한이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계속 지금 그러면 남북의 강대강 이런 구도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황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손바닥도 사실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현재로서 이제 북한은 아마 우리 쪽의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그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남관계를 아예 단절을 지금 시킨 상태이고 적대 국가 간 관계로 지금 남관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의 내용들은 북한으로서는 좀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같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좀 현재 남관계의 흐름으로 보면 약간 생뚱맞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관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출발점으로서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관계에서의 강대 강의 이 구도는 미국 대선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점에서 네. 현실적으로 남관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홍 원장님,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면 10월 중에 ICBM 핵실험 등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게 좀 의미 있는 진단인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레 짐작에 지금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바이든의 대를 잇는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되면 해리스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이 보통 어떻게 하죠?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북한은 악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리스가 되면 대북 정책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4년 동안에 한 번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리스가 되면 북미 간의 관계는 계속 냉랭하거나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하고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던 트럼프가 되길 바라겠죠. 그렇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언제일까? 11월 5일 날 미 대선이니까 10월 말쯤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일본 너머로 쏘면 이게 바이든이 북한을 잘못 다루는 외교 정책에 우크라이나도 잘못됐고 중동에서도 잘못됐고 북한도 잘못됐다 이런 욕을 먹게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한데 핵실험은 좀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장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쏠 가능성이 있다. 네. 김영 교수님, 미국 네. 대선 살펴보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섰다는 여론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 대선 국면이 전환됐다고 봐야 합니까? 전환보다는 박빙 그리고 시속 게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그런 구도에서는 이제 우위에 섰던 게 분명한 사실이고 민주당이 대선 전략에서 이제 완전히 그 기본적인 전략 자체를 그리고 사람을 아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해리스가 이제 올라오면서 실제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7개 경합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48대 47 또는 46대 45 해리스가 이제 1% 정도 앞서는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서 1%는 뭐 거의 뭐 박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해리스나 트럼프나 두 사람이 어느 누구도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대선까지 11월 5일이니까 뭐 앞으로 아직 2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았죠. 그래서 네. 워낙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과정이랄지 또는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부입니다. 네. 이 문제 그리고 양안 관계랄지 이런 이제 국제적인 문제 또 미국 내의 경제 상황 많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고 네. 그 흐름 속에서 대선의 흐름이 좀 더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동 정세는 잠시 뒤에 보고요. 홍 전 원장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접전 상황인 가운데 지금 아시아계 표심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우편물이라든가 뭐 광고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아시아계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가 780만에 불과했습니다. 3.7%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500만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1%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상당히 무당층이 많다 그래요. 네.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학력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높아서 투표율도 높고 그런데 무당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호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그 네바다 같은 데는 아시아계가 11%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바다는 약간 트럼프가 앞서는데요. 다른데 경합주에서 상당히 아시아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계가
결국은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흑인 남성들 해리스가 흑인이니까 흑인들의 지지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흑인 남성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왜 무슨 여자가 대통령이냐 그래가지고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네. 그렇지만 하여튼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 라틴계, 아시아계 상당히 50% 이상 지지를 해리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네. 김영애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상당히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다는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러스트 벨트나 저 선벨트 이쪽 남부 북부의 경합주 7개 주에서 네. 결정적으로 역전돼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에 4% 지다가 지금 4%를 앞서고 있거든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완전히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거긴 뭐 이미 공화당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게 나옵니다. 네. 조지아는 비기고 다른데 러스트벨트 세 군데에서 4%도 앞서는 미시간이나 위스콘신도 앞서는 게 나와서 더군다나 지금 19일부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거기에는 좀 컨벤션 효과가 아직도 더 남아 있고 물론 이제 9월 10일 날 대선 토론회가 남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해리스가 선전하면 해리스가 대세를 굳히지 않을까 봅니다. 그게 이제 9월 10일 날 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벌써부터 대선 결과 불복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저 해리스를 그 바이든이 자기가 사퇴하면서 양보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쫓아냈다 그러면서 구테타를 했다 민주당에서 이건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 조지아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에서 내가 질 리가 없다. 지난번 선거도 부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지면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대선에서 표차로 지면은 승복할 겁니다. 그러면 거긴 대답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을 살만한 그런 행동들을 좀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네. 김영현 교수님, 중동 상황 살펴보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네. 휴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전쟁 휴전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금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말씀은 아마 희망사항이 좀 많이 섞여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역에 자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습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들 보면은 이제 중동전에 그 전면전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가자지구 전투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휴전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데 좀 더 크게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 가능성 네. 또 전반적인 이제 중동전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게 불이 꺼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범위로 놓고 보면 이제 가능성도 있을지 몰라도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여전히 중동에서의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중동 정세는 우리가 뭐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희 원장님, 그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을 재개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밑 설득 작업, 이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관심인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최근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네. 참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요. 이스라엘이 자기 국민들 1,200명 사망하고 인질 250명 하마스가 이렇게 납치해 갔다고 지금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네. 4만 명이라고 하는 건 거의 30배를 살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서도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나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너무나 많은 사륙이 감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중재를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한 3개 이상의 형사건으로 지금 소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60% 이상이 빨리 물러나서 재판받아라. 당신 감옥에 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로서는 전쟁을 계속해야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감옥도 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휴전 협상이 벌어지는 순간에 레바논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에서 이스마일 하니에 그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했잖아요. 하니에라는 하는 지도자가 이 사람이 강경파가 아니라 협상파입니다. 네. 아니 협상을 하면서 협상파 최고 지도자를 죽여요. 그럼 협상하자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요일 날부터 다시 또 카이로에서 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말에 타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요는 지금 하마스 쪽에서도 그 한이의 후계자로 야히야 신화를 하고 작년 10월 테러를 주도한 사람이 후계자가 됐어요. 강경파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협상에는 참여도 안 합니다. 물론 얘기는 듣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하면은 거의 기적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란이 지금 그 합의를 기다리냐고 이번 주에는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돌아오는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나오면 이란은 공격할 명분을 갖고 이제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불운한 지금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문한 그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이란이 공격할 경우 네네. 반격을 도와달라 이런 주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남북 공습을 이어가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 자체가 대화에 대한 한편으로의 그 방향을 잡으면서도 중동에서의 지금의 상황들을 자기들 중심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네타냐후 수상 총리의 입장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전쟁을 빨리 끝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상황 자체는 뭔가 대화로 가는 듯 하면서도 뭔가 또 상황이 풀리지 않는 네.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계속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 또 하마스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지금 대화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제대로 뭔가 어느 국가가 끌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약간 좀 복잡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이런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공격 감행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서방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던데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뭐 서방에 군대가 가거나 서방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서방에서 탱크까지 주고 있는데 F-16까지 지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지점에 반격할 때는 자기네가 주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같은 걸 써도 좋지만 러시아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땐 쓰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젤렌스키는 그걸 좀 허용해 달라. 봐라, 내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 영토로 진입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진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2배 되는 면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물론 반격하고 있다 그러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방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조만간에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걸 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휴전을 지금 독촉하려고 하면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는 그만 줘야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빨리 그만둘 동기가 생기고 러시아도 동기가 생기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무기를 주니 전쟁이 중단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자기는 금방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푸틴으로서는 지금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이거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해 오니까 자기 체면이 지금 구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지금 당분간 없다. 그래가지고 인질 교환 협상도 할래다가 지금 말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진격해 간 곳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